자, 하나, 둘, 셋. 수업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저 수정표 받으셨어요? 자, 이게 또 저번 주에 또, 여기 정비법하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되었고, 수정표 세 번째. 저에서 요약집 수정표가 세 번째 나왔습니다. 자, 아주 올해 그냥 공부하기 상당히 힘든 시기인데요. 자, 이따가 정비법 할 때 또 봐야 되니까 뭐 준비하시고요. 자, 오늘은 5주차 수업인데, 오늘 환지 방식부터 해서 도시개발법 싹 끝내고, 그리고 정비법 들어오겠습니다. 오늘도 분량이 좀 되니까 부지런히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요약집은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환지 방식. 저번 시간에는 수용 방식이라는 사업 시행 우리가 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이 더 중요한 방식이 되고요. 자, 환지 방식은 땅값이 비싸갖고 수용이 안 될 때, 이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갖고 공사합니다. 그리고 공사 끝나갖고 이제 새 토지로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큰 토지 대신, 이 종전 토지 대신 새 토지로 교환해주는 방식. 그래서 환지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일단 환지 계획. 자, 요거부터 작성해갖고 인가받습니다. 자, 환지 방식에서는 뭐 제일 중요한 논점이 환지 계획이 되죠. 자, 환지 계획은 이름대로 토지 교환에 관한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이 종전 토지하고 나중에 공사 후 새 토지 어떻게 토지 소유자에게 교환해 줄지 시행자 작성합니다. 자, 환지 계획 작성해갖고 인가 받으면은 이제 공사, 이 농지나 산지를 대지로 개발하는 공사하고요. 저희 공사하면서 먼저 공사 끝난 구간이 있더라 그러면 시행자 환지를 먼저 정해줄 수가 있죠. 먼저 공사 끝났으니까 미리 쓸 수 있게끔, 놀리지 말고 쓸 수 있게끔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환지 예정지는 반드시 하는 게 아니고 임의적,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적인 절차가 되죠. 예정지도 지정할 수 있고 쭉 공사해갖고 전 구간에 이제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럼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 받고요. 준공검사 떨어지면은 이제 개발사업의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시행자는 마지막 60일 내 환지 처분해 줍니다. 자, 환지 처분이 환지 방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논점이 되죠. 이제 공사 끝나고 새 토지를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처분. 자, 환지 처분 몇 월 며칠자로 합니다. 공고하면은 여기서 이제 개발 사업이 다 끝나게 돼요. 그리고 환지 처분의 효과도 공고 다음 날 확정적인 효과가 발생.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이제 종전 토지 대신 새 토지, 이 환지 소유권을 다음 날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환지 처분에 따라서 시행자는 부수적으로 이제 14일 내 환지 등기 다 의무적으로 해주고 돈 주고 받을 게 있으면 청산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이 수용 방식보다 훨씬 더 절차가 복잡해지는데요. 자, 핵심은 이거죠. 환지 계획. 그리고 환지 계획 인가받은 대로 공사 끝나고 환지 처분. 그래서 환지 계획하고 환지 처분이 두 개가 핵심이다라고 하고요. 환지 처분은 반드시 환지 계획대로. 그래서 환지 처분에 관한 계획이 환지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환지 계획부터 하나씩 보죠. 시행자와 환지 계획 작성하는데요. 비행정처인 시행자만 환지 계획 인가받습니다. 이 기준에 맞게 잘 작성했는지 인가. 근데 환지 계획의 인가는 누구한테 와서 받는 거냐?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청장한테 와서 인가받습니다. 자, 이게 또 첫 번째 논점이 되죠. 여태까지 개발법에서 인가받는 거, 조합 설립 인가, 지정권자, 실시계획 인가도 지정권자, 그리고 수용 방식에서 승인받는 거, 토지상환 채권 승인, 선수금 승인, 원용지 승인 다 지정권자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인가받거나 승인받는다 그러면 다 지정권자인데 요 환지계획 인가 요것만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습니다. 그럼 환지계획이 중요한 계획이다 그랬는데 내용 자체는 아주 지엽적이에요. 그 동네 땅을 개발해갖고 소유자한테 어떻게 교환해 줄지 이거를 작성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지정권자, 우리 지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이런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이런 지역적인 사정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지 계획은 가장 가까운 사람,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하고요. 그럼 제 하급 행정처인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으니까 행정처인 시행자 할 때는 인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정처인 시행자만 인가받는다. 자,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는 거죠. 비행정처인 시행자만 인가받으니까 제일 하급 행정처,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는다. 딱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똑같이 인가받아야 돼요.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경미한 변경일 때는 인가가 필요가 없죠. 그다음 환지 계획의 내용, 토지 교환 계획이니까 1번이 환지 설계,
토지 교환을 하나씩 설계합니다. 즉 종전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조성될 토지 몇 번 토지를 줄지 하나씩 필지를 배정하는 것을 환지를 설계한다라고 하고요. 다음 환지 설계에 따라서 이제 새 토지,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새 토지의 명세, 그다음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의 명세. 청산 대상 토지가 종전 토지, 혼토지죠. 그 혼토지 대신 새 토지로 바꿔주는 계획이니까 새 토지가 뭐고 혼토지가 뭐고 이런 것들 명세 나오고요. 그다음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을 보류지. 그 보류지 중에서 공사비에 충당할 땅, 그거를 채비적 보류지 정했으면 그 명세. 그다음 입체한지라는 걸 할 수도 있고요. 입체한지는 토지를 토지로 평면으로 환지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같은 건물로 환지 주는 것을 입체적인 건물로 환지한다, 입체환지한다라고 하고요. 입체환지할 때는 입체환지하게 한 건물의 명세 뭐 등등등 해서 시행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환지계획 작성합니다. 그럼 작성하는데 지 맘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기준에 맞게. 그럼 우리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자 이거는 국토부 0으로 정합니다. 이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은 국토부령. 여태까지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해준다라고 그랬는데 이 국토부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법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하고 직접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국토부령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공법 통틀어 갖고 국토부령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딱 두 개가 있죠. 도시군계획시설, 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 그리고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딱 두 개만 국토부령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게 되고요. 환지계획 작성하는데 대원칙은 적응 환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전토지와 환지의 7가지 고려하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황, 환경. 앞글자로 들었다면 위지, 면토, 수, 이환. 자, 7개 고려해갖고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해줘라. 즉 종전토지의 새 토지 환지를 정할 때는 가급적 그 위치에 그 면적으로 비슷한 환경으로 맞춰갖고 환지를 정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정환지하고 반대가 되는 말을 비환지한다 그러죠. 자, 비환지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비자는 날비자 쓴다 그래요. 날라갖고 환지 주는 거죠. 엄한 데다가 가서 환지 주는 것을 비환지. 이 비환지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왜 이상한 데 환지 줍니까? 반발해갖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환지 원칙적으로 금지. 그런데 예외적으로 비환지가 허용되는 게 있죠. 공공시설 용지, 도로 같은 공공시설 용지는 종전의 위치, 면적 관계없이 다 새로 설치하니까 비환지가 허용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정환지가 원칙인데 그 중에서도 앞에 그 3개. 자, 요거 고려해갖고 환지 주는 방식을 면적식. 자, 면적식은 면적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고요. 뒤에 거 4개 고려해갖고 환지 주는 방식을 평가식. 그럼 평가식은 평가, 토지의 가격을 똑같이 맞춰준다. 그래서 정환지도 면적식, 평가식 2개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무슨 식이 원칙이냐? 면적식이 아니고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정환지입니다. 그래서 환지 설계할 때도 무슨 식이냐? 평가식을 원칙, 가격에 비례해서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종전에 농지 1000평을 대지 1000평으로 면적을 똑같이 맞춰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면적식이 아니고 평가식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토지 동등이 경매할 때는 면적식으로 할 수도 있다. 예외가 있긴 있죠. 그러면 평가식에서는 가격을 맞춰주는데 이 종전 토지는 원래 있는 땅이니까 공시지가의 감정가 얼마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나중에 조성될 토지 환지, 이 환지의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토지 소유자 부담이 확 늘어나겠죠. 그래서 평가식에서는 환지, 이 조성 토지가 환지죠. 환지의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핵심이 되고요. 환지 가격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부터 하고 이게 선.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비싼 건 아닌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갖고 결정을 후. 그래서 선후. 자, 이게 우리 법조문 보면 헷갈리게 써 있어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그에 앞서갖고 감정평가부터 한다. 이렇게 헷갈리게 써 있으니까 선후. 확실하게 구분해야죠. 감정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 거쳐갖고 공정하게 결정하고요. 그래서 이 가격을 맞춰주는 평가식이 원칙인데 자, 예외적으로 면적식으로 할 때 이때는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토지 부담률. 토지 부담률 얘는 20회 후에 3번이나 또 단독 기출. 그래서 토지 부담률은 이름대로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비율이다라고 해서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 내놔야 되는 비율. 이걸 다른 말로 감보율. 보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소시키는 비율이다라고 해서요. 토지 부담률 요거는 무슨 식으로 할 때? 면적식으로 할 때 나오는 개념이 되죠. 그러면 토지 부담률은 시행자가 산정하는데
시행자 지 맘대로 정하면 안 되니까요. 원칙적인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즉 토지 부담률 감보율은 50%가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종전 토지 1000제곱미터 여기에 면적식으로 환지 주는데 1000제곱미터 다 주는 게 아니고 50%를 줄여갖고 감소시켜갖고 500제곱미터만 환지를 정해주고요. 그럼 나머지 500제곱미터는 이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 내놔야 된다. 얘기죠. 그러면 자, 이거는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거니까 이게 다 뭐가 되는 거냐? 보류지. 환지가 아니면 다 보류지라고 그러죠. 이 보류지가 돼서 이제 공공시설 용지도 확보하고 저 공공설도 설치하고 저기 공사비에 충당할 땅 채비지. 자, 이것도 이제 확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면적식이라고 면적 그냥 똑같이 맞춰주면은 개발 사업에도 공공설 같은 거 설치 못하죠. 또 채비지 같은 거 확보가 안 되니까 50%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50% 줄여갖고 앉으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500만 줬다. 엄청난 손해를 보겠네요. 그러니까 토지 면적은 반으로 줄였어도 땅값은 몇십 배가 뛰었으니까 이런 반으로 줄여줘도 토지 소유자 손해볼 이유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토지 부담률 감보율은 50%가 원칙인데요. 자, 그런데 예외가 또 두 개가 있죠. 지정권자 인정할 때는 60%.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전까지는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할 때 60% 초과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3분의 2로 좀 완화해 줬어요. 개정되고 아직 한 번은 안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거 물어보기 좋아요. 원칙은 50% 초과할 수 없다. 지정권자 인정하면 60,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저환제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예외들이 또 쭉 나옵니다. 저환제 예외. 자, 먼저 환지 부지정. 환지 새로 교환받을 새 토지를 지정해주지 않는다. 이 환지 부정할 수 있는 게 총 3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종전 토지에 환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아우 나 돈이 급해갖고 땅 안 받고 그냥 돈 받고 나갈게요. 신청 또는 동의했을 때 환지 부정할 수 있는데 이때는 누구의 동의까지 필수냐? 임차권자 동의까지 필수입니다. 임차권자가 동의해줘야만 환지 부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유는 자, 종전토지에 임차권인데 환지 부지정해 버렸다. 종전토지의 임차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 임차권 소멸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자 의사에 반해서 소멸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권자 동의까지 필수. 그럼 임차권자 동의해갖고 환지 부지정했어요. 그럼 땅 안 주고 끝나는 거 아니죠? 땅 안 주는 대신 돈으로 줍니다. 그 돈을 청산금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청산금은 원칙은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돈으로 계산하는 게 청산인데 자, 이 돈이 급하다 환지 부지정 신청했는데 사업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돈으로 계산해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환지 부정일 때는 청산금을 먼저 결정해서 교부할 수 있는 예외가 되죠. 청산금을 사전에 교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청산금을 미리 계산해 줬으니까 환지 부지정인 토지 소유자는 미리 나가라고 사용수익도 정지시킬 수가 있죠. 좀 이따 그걸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 정하면서 환지 부지정일 때는 미리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설 용지. 자, 이것도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의 환지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용도 폐지되는 공공설 용지 대표적으로 면사무소 부지요. 그럼 종전에 예를 들어 갖고 시골 면이라서 면사무소가 있었는데 시행자가 개발 사업하면서 동사무소를 새로 설치해 줬어요. 그러면 동사무소가 설치됐으니까 종전의 면사무소는 안 쓰게 되죠. 안 쓰게 되는 것을 용도 폐지되는 공공설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용도 폐지됐는데 면사무소 부지에 환지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용도 폐지되는 공공설 용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과소 토지는 면적이 너무나 작아가지고 한마디로 뭐 할 수 없는 땅이냐.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 이 건물 못 짓는 쓸모없는 쓰레기 땅을 과소 토지다라고 하고요. 오늘 개발 사업하는 목적은 뭐예요? 농지나 산지를 공사해서 대지로 개발 그리고 다시 돌려받는 게 환지 방식인데 그 환지 받는 땅이 너무나 작아갖고 건물을 못 짓는 쓸모없는 땅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고요. 여기서 과소 토지의 기준은 우리 건축법에서 배웠던 대지 분할 제한. 그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인 토지를 과소 토지라고 합니다. 그럼 원래 받을 면적이 과소 토지면은 면적 늘려갖고 한지, 그거를 증한지. 또 면적이 너무 넓으면은 줄여갖고 한지, 감한지.
증환지, 감환지 다 할 수가 있고요. 너무나 작았고 증환지도 안 돼요. 이때는 시행자 직권으로 환지 대상에서 제외, 즉 환지 부지정을 버릴 수가 있죠. 돈 주고 나가라고 내분을 버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증환지, 감환지, 직권, 환지 부지정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직권이라는 말에서 이 직권환지 부정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죠. 임차권자의 동의 다 필요 없어요. 시행자가 직권으로 과수 토지가 안 되게 환지 부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환지 부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해서 환지 부지정, 또 용도 폐지되는 공공소유용지, 그리고 과소 토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지 부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임차권자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요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했을 때, 그때만 임차권자 동의까지 필수가 되죠. 그 다음에 입체환지라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입체환지는 토지를 토지로 환지하는 게 아니죠. 토지를 토지로 주면은 평면환지. 그런데 토지 소유자 저는 땅으로 받아봤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니까 아파트 같은 건물로 주세요. 신청하면 토지를 건물로 환지 주는 입체환지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입체환지는 원칙적인 모습은 아니니까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신청을 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 신청하면은 건물의 일부와 일부를 소유하게 한 대지의 지분을 주는 입체환지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갖고 입체환지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얘는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자 신청을 해야만 할 수가 있고요. 자, 입체환지 처분도 환지 처분이니까 다 환지 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그럼 입체환지하는 건물이 주택이요. 이 주택으로 입체환지 할 때도 주택법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무조건 환지 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주택의 공급 기준도 직접 정하죠. 자, 주택은 한 개만 주는 게 원칙입니다. 1주택 공급이 원칙, 1세대 1주택, 1인 1주택,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 한 개만 주는 것이 원칙. 다만 이 투기가 아니면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분양해 줄 수가 있죠.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줄 수도 있다. 그래서 3번. 또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일 때, 또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회사가 근로자 숙소로 주택을 30채를 갖고 있다. 이거는 투기가 아니죠. 실수요니까 그대로 소유한 만큼 다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읽어보면 투기가 아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논점은 이거죠. 과밀억제권역이 아닐 때. 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개발구역일 때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다 분양해 줄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그 다음에 환지하지 않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남겨두는 땅을 보류지. 그 보류지 중에서 공사비에 충당할 땅을 채비지. 이 보류지하고 채비지도 다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들이니까 저원지 예외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예외까지 이 기준에 맞게 시행자 환지 계획 작성해서 시공구청장한테 인가. 자, 인가 받으면 이제 공사입니다. 농지나 잔지를 대지로 개발하는 공사. 공사는 무슨 계획대로 공사해요? 환지 계획대로 공사한다 이러면 틀리죠. 환지 계획이 아니고 실시 계획. 항상 공사는 실시 계획대로. 자, 공사하는데 먼저 공사 끝난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환지 구역이 이렇게 있는데 반이 먼저 공사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다 끝나려고 그러면은 아직 1년도 넘게 남았어요. 그럼 먼저 공사 끝난 구간의 토지들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환지 처분해주면 그때까지 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공사 끝난 구간이 있으면 시행자 토지 소유자한테 당신이 환지 받을 땅이 요건데 요거 먼저 공사 끝났으니까 언제부터 미리 쓰고 계세요. 환지를 먼저 정해줘서 환지 받을 땅을 미리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거를 환지 예정지. 환지를 미리 정해준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공사 끝나면은 그때그때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이 환지 예정지라는 것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다. 이제 효과. 미리 쓸 수 있도록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키워드는 사용 수익권이 이동한다. 자, 요게 예정지에서는 핵심 조문이 되죠. 사용 수익권이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로 이동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이제 종전 토지는 공사해갖고 없어졌어요. 종전 토지 사용할 수 없고 환지 받을 땅, 환지 예정지를 미리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법조문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조문은 좀 익혀야 되죠. 자,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항상 예정지는 언제까지만 효과가 있는 거냐?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잠깐만 효과가 있죠. 이유는 환지 처분의 공고 다음 날부터는 환지 처분의 확정적인 효과가 발생. 그래서 예정지는 공고일까지 잠깐만 효과가 있고요. 토지 소유자는 이제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 알 수 없고
환지 예정지의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로 사용 수익권이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사용 수익권은 토지의 소유권의 내용의 하나입니다. 소유권이라고 할 때는 사용 수익권도 있고 처분권도 있죠. 근데 처분권을 이동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정지가 지정되면 소유권의 내용이 나눠진다 그러죠. 또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는 없는데 아직은 내 땅이니까 처분 팔아먹을 수는 있어요. 거꾸로 환지 예정지는 미리 사용할 수는 있게 되는데 아직은 내 땅이 아니죠.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즉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는 없지만 처분할 수는 있고 예정지는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처분할 수는 없다. 그럼 환지 예정지 처분권까지 다 취득하게 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토지 소유자는 환지의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당신 땅이 될 거니까 미리 사용만 하고 계세요. 사용만 할 수 있게끔 사용 수익권을 이동시켜준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정지가 지정되면 소유권이 이동한다 이러면 틀려요. 소유권 이동시켜주는 게 아니고 사용 수익권만 이동시켜갖고 환지받을 땅을 미리 쓸 수만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 소유권이 이동하는 게 또 하나가 있죠. 채비지. 채비지만큼은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됐다. 그럼 시행자가 사용, 수익, 처분까지 다 할 수 있는 소유권 한마디로 취득합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 시행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예외를 주죠. 이유는 이 채비지라는 땅은 뭐하는 땅이요? 공사비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 시행자 하루라도 빨리 팔아먹을 수 있게끔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 채비지는 시행자가 사용, 수익, 처분까지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예정 절차가 있어갖고 시행자 미리 채비지 처분했어요. 이 처분한 채비지를 매입한 자. 채비지를 산 사람은 매입한 채비지의 소유권 언제 취득하게 돼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한다 이러면 들리죠? 매매, 법률행위니까 등기하면, 이전 등기만 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예외를 또 인정하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사용 수익권이 이동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사용 수익을 정지시킨다 그래요. 그러면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정지시킨다 이 말은 이제 토지 사용하지 말고 나가라 내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환지 부지정 토지 소유자, 환지를 지정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사용 수익을 정지시켜갖고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자, 이름이 뭐예요? 환지 예정지. 환지를 먼저 정해준다. 그런데 환지 부지정이면은 환지가 없죠. 환지가 없으니까 예정지로 줄 땅도 없어요. 그래서 환지 부지정일 때는 예정지 줄 땅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환지 부지정일 때는 청산금을 사전에 결정해서 교부, 즉 돈을 미리 계산해 줬으니까 예정지원에서 나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내일 나가세요 못 나가니까 30일 전까지 통제하고 내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사용 수익 정지시켜갖고 사용할 자가 없게 된 토지는 역시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일단은 시행자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이 두 개가 예정지에서는 핵심이죠. 그럼 환지받을 땅이 있으면은 예정지를 정해서 환지받을 땅을 미리 쓸 수 있도록 해주는데 환지가 없으면은 예정지 줄 땅도 없으니까 사용 수익을 정지시켜갖고 나가라고 내보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공사 끝나면 예정지 정해서 먼저 공사 끝난 토지를 미리 쓸 수 있도록 해주다가 전 구간의 공사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게 되면 시행자가 직접 공사료 공고, 관계서류 공람시켜갖고 토지 소유자 의견부터 싹 듣습니다. 어차피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 다시 돌려받을 땅이니까 토지 소유자 의견부터 싹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 신청해서 준공검사까지 받습니다. 거의 준공검사 떨어지면 이제 공사 다 끝났으니까 시행자는 60일 내 마지막 환지 처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환지 처분, 자, 여기 이제 환지 방식에서 종국적인 처분이다, 절차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 환지 처분은 저 인가받은 환지 계획에 따라서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새 토지, 새로 교환받을 땅, 환지를 교부해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새 토지를 주고 이 종전 토지하고 환지의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는 도도로 계산, 그 도도로 계산하는 것을 청산을 결정. 그래서 환지를 교부하고 청산을 결정하는 시행자의 처분을 환지 처분한다라고 하고요. 환지 처분은 반드시 환지 계획대로
환지 처분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으면 60일 내 시행자는 환지 처분 개별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관보나 공고에 공고까지 합니다. 이 환지 처분의 공고가 나면 이제 사업도 끝나고요. 환지 처분의 효과도 공고 다음 날 이제 확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환지 처분도 역시 효과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되죠. 환지 처분이 있게 되면은 이제 권리가 확정적으로 이동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권리라고 할 때는 소유권, 이 소유권 같은 권리가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이제 확정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좀 전에 환지 예정지는 소유권을 이동시켜주는 게 아니고 소유권 내용의 일부, 사용 수익권만 이동시켜갖고 환지받을 땅을 미리 사용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고요. 환지 처분이 있게 되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이동. 그래서 종전 토지는 이제 공사 끝나갖고 지구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소유권도 상실, 소멸합니다. 거꾸로 토지 소유자는 이제 새로 받은 땅,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럼 종전 토지의 소유권 소멸하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권리가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요거를 법조문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조문은 그냥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 가장 핵심 조문이 되죠. 자, 그럼 환지에서 정해진 환지, 새 토지,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일단 이 앞부분.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의 의미는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는 이제 종전 토지 대신 새 토지, 환지를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종전 토지 대신 환지를 취득하게 되고요. 취득하는 것은 항상 언제냐? 다음 날.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즉 종전 토지 대신 환지를 취득. 그다음에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등 원리. 그럼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종전 토지의 등 원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합니다. 그러면 종전 토지의 등 원리는 소멸. 환지의 권리를 취득. 그래서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권리가 이동한다라고 하고요. 자, 이 시기 이거 맨 바꿔갖고 물어보죠. 취득하는 것은 항상 언제냐? 다음 날. 소멸하는 것은 끝날 때. 근데 요새는 종전 토지의 등 원리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주니까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 공고 다음 날 취득한다. 시기 확실하게 보고요. 자, 그래서 권리가 이동하는데 이동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또 있죠. 이게 26회, 28회 두 번이나 다 정답으로 나왔죠. 자, 먼저 행정상, 재판상 처분. 얘는 환지 처분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환지 처분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 대표적으로 뭐 있었어요? 종전 토지에 살인 사건 나왔고 시체 나왔죠. 시체에다가 증거보존 처분했다. 이 증거보존 처분한 게 행정상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럼 증거보존 처분도 환지로 이동한다? 그거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말만 어렵게 쓰는 거고 증거보존 처분 같은 행정상, 재판상 처분 이런 것들은 환지 처분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도 환지로 이동하지 않고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유는 지역권은 뭘 위해서? 요역지, 포요역지, 요역지를 위해서 지역권도 환지로 이동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만 이 개발 사업하면은 맹지 이런 거 다 사라지죠. 맹지가 아니면 지역권도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개발 사업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합니다. 항상 소멸하는 것은 끝날 때, 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그 환지는 토지 소유자가 이제 종전 토지 대신 취득하게 되고요.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 채비지하고 보류지. 요거는 또 일정한 자들이 소유권 취득하죠. 채비지는 공사업에 충당해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시행자가, 보류지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것도 두 개씩 나오니까 맨 바꿔갖고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 확실하게 보면 되죠. 채비지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시행자, 시체. 그래서 시행자가 채비지의 소유권을 다음 날 확정적으로 취득하고요. 그럼 시행자가 채비지의 소유권 취득하는 원칙적인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근데 가장 빠른 시기 이렇게 물어보면은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 절차가 있으면 시행자 채비지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적이니까
예정 절차가 있었으면 먼저 취득하는데 없었으면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원칙대로 소유권 취득하고요. 다만 이미 처분한 채비지. 그럼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이미 처분한 채비지다. 이 말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환지 예정시. 환지 예정 절차가 있어갖고 시행자 미리 채비지 처분해서 팔아먹었다. 그 처분한 채비지는 매입한 자가 등기반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예외를 또 인정하죠. 그래서 가로 1번과 가로 2번 이 두 개가 환지 방식의 핵심 개념이 되죠. 그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갖고 공사 끝나갖고 다시 새 토지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공사 끝나갖고 조성된 토지 중에서 다시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땅을 환지, 시행자 갖고 가는 땅을 채비지, 그리고 정환자 갖고 가는 땅을 보류지. 그래서 이런 토지 소유자나 시행자 등이 다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돌려받는 거죠. 돌려받는 개념. 이게 환지 방식이고요. 그걸 저번 시간에 했던 수용 방식은 시행자 개발구역의 토지를 싹 수용해버리죠. 수용한다는 게 강제 취득해서 자기 땅으로 다 만들어 놓고 공사 끝나면은 그 조성된 토지를 일반에게 경쟁이차에 붙여갖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다 수용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 놓고 공사 끝나면 만들어진 땅을 일반에게 팔아먹는 거고, 환지 방식은 동의받아갖고 공사 끝나면 다시 토지 소유자 등에게 돌려주는 것을 환지 방식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새 토지 환지를 취득하는데 취득하게 되는 원인이 뭐가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도시개발법 법률 규정에 따라서 취득합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 다 취득합니다.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부터 해줘야 되고요. 그 등기까지 시행자가 다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죠. 그거를 환지 등기. 그래서 이 환지 등기가 있어야 환지의 소유권 취득한다 이러면 틀려요. 등기 없이도 다음날 소유권은 다 취득.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14일 내 등기소에 촉탁 신청해서 의무적으로 시행자 환지 등기까지 다 해주도록 하고요. 그럼 시행자가 14일 내에 해주는 환지 등기, 얘도 성격은 무슨 등기냐? 보존 등기. 새로 개발된 토지에 최초로 하는 등기. 등기부를 새로 싹 만드는 보존 등기의 성격을 갖죠. 그래서 이 환지에 대해서는 이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등기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부터 이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타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 되죠. 그 다음에 청산. 청산이라는 것은 이제 종전 토지와 환지 가액의 차이에 대해서 시행자 징수 교부하는 금전을 청산금이라고 하고요. 종전 토지는 9천만 원짜리였는데 새로 환지받은 땅은 1억이요. 그러면 9천만 원, 1억의 차액, 1천만 원. 그게 청산금이 돼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시행자가 결정합니다. 여기서 결정의 의미는 계산하는 거예요. 청산금 얼마 나옵니다. 결정. 그래서 좀 전에 환지 처분이란 환지의 교부 플러스 청산의 결정. 그래서 청산금의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이 결정한 청산금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 확정 달라요. 환지 처분할 때 결정, 공고 다음날 확정. 그럼 환지의 소유권은 언제 취득한다 그랬어요? 다음날. 그럼 반대급부 돈도 다음날 확정. 그리고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청산금 징수 교부하는 게 원칙. 그런데 환지 부지정, 환지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환지 처분 전에, 즉 사전에 청산금을 결정해서 교부해 줄 수 있는 예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 채권, 공법상 채권이니까 청산금 받거나 징수할 권리,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기간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 이자 붙여갖고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청산금 몇 천만 원 되면 한 방에 되기 어렵죠. 그래서 나눠낼 수 있게끔 분할징수, 분할지급 다 인정하고요. 청산금 내야 될 자가 안 내요. 행정청인 시행자는 강제징수하는데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강제징수권이 없죠.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 그 위탁받은 시군구청장이 강제징수해서 받아줘야 공짜가 아니고 수수료 4%를 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환지 방식 다 봤고요. 그 다음에 개발사업의 비용도 마저 다 봅니다. 그러면 개발사업 비용도 시행자 부담이 원칙. 그래서 시행자가 돈 내갖고 사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에 이런 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다른 지자체, 수익자가 있으면 그 수익자한테도 돈 내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고요. 이런 수익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행정정인 시행자만, 절대 비행정처인 시행자는 부담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정권자인 시행자, 지정권자가 누구였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또 시군구청장인 시행자, 한마디로 행정청인 시행자만 다른 지자체가 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받으면 그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비용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2분의 1까지, 50%까지 너희들도 내라 부담시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비용 부담에 협의가 안 돼요. 같은 시도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해주는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에 협의가 안 될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해준다. 그러면 틀려요.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 그럼 비용 부담, 이거 무슨 사업하고 똑같아요.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나 똑같습니다. 시행자 부담이 원칙, 수익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 얘도 25에 의해 3번이나 아니야, 기출. 그럼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 승인받았고 발행. 이게 제일 중요한 논점이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발행하는데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안부 장관은 공법에 딱 2번 나요. 비용 부담에 협의가 안 될 때, 그리고 도시개발채권의 승인, 딱 2번만 행안부 장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받았고 발행하는 채권인데, 자, 이름은 도시개발채권이죠. 그런데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시설사업,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도 발행할 수가 있고요. 발행하는 방법, 전자등록 발행도 되고 무기명 발행도 됩니다. 그럼 절대 이 도시개발채권은 기명식으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은 토지상환채권.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채권이 2번 나요.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도시개발채권은 전자등록, 무기명 발행. 서로 발행 방법이 거꾸로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그 지자체가 알아서 조례로 정한다.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원금 5년, 공법상 채권 5년, 이자는 이자 2글자니까 2년.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 매입했어요. 매입 필증, 영수증도 5년간 따로 보관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채권에서는 요 5년, 이거 그냥 맨날 물어보죠. 5년짜리가 핵심입니다. 5년.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문제 풀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집 136페이지. 자, 환지계획부터 하나씩 보죠. 33번. 시행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는데 환지 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아닌 것은 환지 계획의 내용 1번 환지 설계, 이 토지 교환을 하나씩 설계하는 필지 배정하는 거, 이게 핵심이고요. 환지 설계에 따라서 새 토지, 환지의 명세, 그리고 흔 토지, 종전 토지, 청산 대상 토지의 명세, 이런 것들이 뭐 핵심이죠. 그리고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 보류지, 그 보류지 중에서 공사비에 충당할 땅, 채비지의 명세. 그래서 3개는 딱 제껴지고 항상 2개가 남습니다. 2개. 그러면 청산금하고 환지 예정지도, 여기 2개가 딱 남는데 얘는 뭐 듣도 보도 못한 거고 얘는 들어봤죠. 그럼 항상 들어본 거에서 정답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산금의 결정이 정답입니다. 그럼 청산금, 이거는 언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환지 처분할 때 결정. 그래서 청산금은 공사가 다 끝나갖고 환지 처분할 때 종전토지와 환지의 가액의 차이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는 거고 환지 계획의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약지 92페이지 한번 보세요. 환지 방식에서 그 환지 계획 박스에 보면 1번 환지 설계 그 땡땡 1200분의 1의 환지 예정지도 한 번을 못 본 것 같은데 그 옆에 딱 있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도 이런 것들이 환지 계획의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34번 환지 계획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환지 계획은 종전토지와 환지 악을 줬다고 위, 지, 면, 토, 수, 이, 한
자, 그런데 요 조심할 거는 뭐죠? 수질, 그러면 틀려. 수질이 아니고 수리, 논에다 물대는 물의 이용관계, 위지, 면토, 수이관. 고려갖고 합리적으로 환지 정해준다. 이 정환지가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번 행정처인 시행자 환지 계획을 정할 때 임차권자는 의견 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야. 뭐 읽으면 되고. 3번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나 일부의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해서 환지 부지정할 때는 임차권자 동의가 필수. 임차권자 동의가 없으면 환지 부지정할 수 없습니다. 3번 뭐 쉬운 질문이고요. 그다음 4번에 공지법에 정하는 공공시설 용지는 위치나 면적에 관해서 적응한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예외적으로 비환지가 허용된다라고 하고요. 공공시설 용지 대표적으로 도로 얘기하죠. 도로 같은 공공시설 용지는 종전의 위치 면적 관계없이 새로 설치합니다. 그거를 비환지가 허용된다라고 하고요. 요약집 94페이지. 딱 중간에 보시면은 가로 4번에 그 동그라미 3번 비환지의 허용 그겁니다. 공공시설 용지 대표적으로 도로. 이런 도로 같은 것은 위치나 면적에 관해서 종전과 관계없이 새로 설치하니까 비환지, 저환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5번 면적식으로 할 때 토지부담률 개념이 나오고요. 이 토지부담률은 시행자가 산정하는데 원칙적인 토지부담률은 50%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원칙 담보율은 50%입니다. 그 다음 옆으로 하셔갖고 35번. 이게 27회 때 기출문제죠. 가로에 들어갈 내용. 첫 번째 점. 환지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토지로 이전. 그럼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니까 원칙적인 평면 환지라고 그러죠. 평면 개념. 근데 두 번째. 환지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물, 구분 소유하는 건물, 아파트 같은 건물 또는 건물로 이전. 그럼 토지를 건물로 환지해 주니까 건물 입체적인 환지다. 그래서 입체환지. 그리고 이게 27회 때는 한 문제. 평면환지, 입체환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죠. 그다음 36번. 환지 계획에 관해서 틀린 것을 1번에 환지 방식으로 조성되는 토지, 조성되는 토지를 환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케 한다.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심의를 먼저 거치면 뭐를 심의할 게 없죠. 그래서 심의를 먼저 거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갖고 결정합니다. 그다음 2번 환지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토지부담률 60% 초과할 수 있다. 토지부담률은 50%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이요. 지정권자 인정하면 60,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 3번에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과소 토지가 안 되게 면적을 늘려갖고 환지 주는 것을 증환지, 또 환지 대상에서 제외, 환지 안 준다. 이걸 환지 부지정, 정확하게 하면 직권 부지정 할 수도 있죠. 또 과만지도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4번에 시행자는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런데 5번 주택법의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채비지의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저주택법에서 채비지 이거 어차피 팔아먹을 땅이니까 국민주택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50%까지 우선적으로 매각해 줄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그런데 채비지 여기다 찔끔 여기다 찔끔 정해놨다. 이거 받아갖고 국민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채비지의 일부 50%까지 같은 지역에 집단적으로 정해서 이런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해 줄 수가 있죠. 자, 요약집 95페이지 맨 밑에서 보면은 또 하나 2번에 채비지의 집단 지정. 채비지 일부 지역에 집단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조그만 것이 주택법에서 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 면적 50%까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는 사업주체, 즉 국민주택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해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런 규정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37번, 38번 다 계산 문제.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죠. 37번에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할 때 다음 조건의 비례율은 얼마냐? 그럼 평가식에서는 계산 문제가 비례율이요. 비례율이라는 것은 개발 사업으로 땅의 가치가 가격이 얼마큼 상승하는지 가격 상승률을 비례율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비례율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박스에 보면은 두 번째 점 환지하기 전에 즉 종전의 토지나 건물의 평가액 가격 합계가 총 얼마였냐? 40억. 그럼 공사하기 전에 토지나 건물이 40억이었는데 공사 끝나갖고 첫 번째 점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의 가격을 다 합치니까 100억이 됐죠. 즉 개발 사업으로 토지나 건물이 10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40억짜리 토지였는데 이거를 개발 사업으로 100억으로 만들었죠. 근데 돈이 들어왔으니까 비용을 빼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점 사업비가 얼마 들어왔냐? 20억. 그래서 개발 사업하기 전에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의 합계 분의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의 가격의 합계 그 중에서 비용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40억 분의 80억이니까 200%가 됩니다. 즉 개발 사업으로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몇 배가 상승한 거냐? 2배가 상승이 됐다. 그래서 비례율은 가격 상승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38번으로 합니다. 조합인 시행자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환지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냐? 이 토지 부담률. 자, 이게 20회 이후에 두 번이나 계산 문제로 출제되죠. 근데 토지 부담률은 뭐 절대 어려운 공식이 아니고요. 94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94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은 그 공식 해갖고 산식 이제 드디어 봅니다. 그 토지 부담률의 공식 한번 보시면 전체 환지 구역의 면적. 환지 구역의 면적 분에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 보류지 면적. 요거의 비율을 우리가 토지 부담률 간보율이라고 그래요. 환지 구역의 면적 분에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 보류지 면적이 몇 프로냐? 이 비율인데 그런데 공식이 복잡하게 보이는 게 뒤에다 빼주는 게 있어서 그래요. 빼주는 거. 그럼 빼주는 거. 그 시행자에게 무상기속되는 토지 그리고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그럼 시행자에게 무상기속되거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시행자가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팔아먹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냐? 채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행자에게 무상기속되거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시행자가 공사비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 채비지. 이 채비지는 어차피 공사비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 처음부터 환지줄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비용 개념. 채비지는 빼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게 써놓은 거지 의미는 간단한 거예요. 시행자에게 무상기속되거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그거는 시행자가 다 공사비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이니까 그게 뭐가 된다? 채비지. 그래서 채비지 개념을 다 빼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문제로 오셔갖고 환지구역의 면적이 총 10만 제곱미터. 10만인데 이 중에서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보류지가 네 번째 점 6만이죠. 그런데 두 번째 시행자에게 무상기속되거나 또는 세 번째 시행자가 소유하는 땅 이것들이 다 시행자가 공사비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이니까 뭐가 된다? 채비지. 채비지는 어차피 비용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이니까 다 빼줍니다. 그럼 만제곱미터니까 합쳐갖고 채비지가 2만이 되죠. 얘는 처음부터 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빼기 2만 8만 분의 6만 빼기 2만 4만. 그래서 토지 부담률은 50%. 그러니까 50%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 조금 바꾸는 건데 그래서 50%가 정답. 그러면 이거 공식 뭐 복잡하게 써있는 것 같아도 의미 어려운 거 아니에요. 환지구역 면적분의 보류지 면적. 근데 처음부터 채비지의 개념, 즉 시행자 갖고 가는 땅, 그거는 빼준다. 의미만 이해하면 어려운 공식은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 뭐 공식 이런 거 외우기 싫다. 계산, 산수도 싫다. 좀 잘 찍어야죠. 찍을 때도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4번, 5번 이런 데 갖다 찍어놓고 맞기를 바라고 그러면 안 되죠. 간보율은 몇 프로 초과하면 안 된다. 50%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럼 배워놓고 60% 이런 데 갖다 찍어놓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50% 이하에서 찍어야 돼요. 찍을 때도 항상 개념이 있어야 이게 확률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39번 보겠습니다. 자, 입찰환지와 관련해서 틀린 것은 1번에 시행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신청을 받아갖고 이거 동의받아 그러면 틀려. 동의가 아니고 신청을 받아갖고 건물의 일부와 지분을 주는 입찰환지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입찰환지 신청하는데 신청하는 기간은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입찰한 지 신청하세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지정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럼 입찰한 지 신청하는 기간 이꼴 정비법의 분양 신청 기간하고 같습니다. 그 분양 신청하는 거나 입찰한 지 신청하는 거나 다 아파트 달라고 신청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입찰한 지 받으려는 자는 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런데 3번 입찰한 지 신청하는 자의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 이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을 종전가가 구분 건물의 최소 공급가, 최소 분양가의 100분의 70, 70% 이하면 입찰한 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종전가가 너무 싸면은 입찰한 지 신청 대상에서 빼버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아파트 구분 건물 최소 분양가 뭐 15평짜리 1억이다. 그래서 최소 분양가 1억인데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7천만 원. 그러면 딱 종전가가 최소 분양가의 몇 프로냐? 70%. 이런 70% 이하. 너무 쌀 때는 입찰한 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다. 예외가 또 있죠. 자, 교전 볼까요? 거기 94페이지. 요약집 94페이지의 맨 밑에. 입찰한 지 신청, 또 나면 2번 제외. 자, 토지나 건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밑에 있죠. 이하일 때는 그 시행자가 그 밑에 입찰한 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입찰한 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그 기준, 그거를 지금 물어본 거죠. 다시 위에 바로 해보면 그 입찰한 지 신청하는 자의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최소 분양가의 70% 이하, 70% 이하면 입찰한 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4번 지문이죠. 그런데 종전의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에, 종전가에 관계없이 입찰한 지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 뭐가 있었으면 주택이 있었으면 종전가가 싸든 비싸든 관계없이 무조건 입찰한 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주변에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한다 그러면 땅에다 가건물 비슷하게 주택부터 때려주는 거예요. 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아파트 신청할 수가 있는 자격을 인정하죠. 그 다음 5번. 자, 입찰한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이 주택법 적용하는 게 아니고 환지 계획에 따라서 공급하죠. 자, 이때 과밀억제권역, 서울 같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1주택만 공급한다. 아니고 이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한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 원칙은 1주택이죠. 1세대 1주택, 1인 1주택.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 그런데 투기가 아닐 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거나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거나 공공일 때, 이런 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